2022학년도 4월 학평 세계사. 자, 지금부터 본 문항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 제가 간단히 이제 정보 이야기를 좀 드렸고 문제 풀면서 다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1번부터 해설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 특히 문제를 풀 때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은 이 문항 자체로 제가 이제 풀고 넘어가고요.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겠다 하고 이제 그런 문항들은요, 제가 수능 개념 때 사용했던 그런 원고 PT를 좀 보여드리면서 복습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항상 이제 전통적으로 1번 문제가 4대 문명에서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이집트 아니면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것은 티그리스강. 벌써 이제 중요한 힌트가 나왔고, 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달했다. 자, 그래서 이 문명 이름 자체가 이 두 강 사이를 뜻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고요. 이 유물에 자, 쐐기 모양의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 쐐기 문자까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길가메시까지 그냥 모든 키워드가 그냥 선물처럼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나왔습니다. 우르크의 왕으로 이 문명의 대표적 문학 작품인 길가메시 서사시, 뭔가 이 현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은 뭘까요?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습니다. 쐐기 문자, 뭐 두 강 사이, 길가메시까지 뭐 충분한 키워드들 다 제시가 됐고요. 1번, 콜로세움을 건립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2번, 지구라트를 축조했다. 그렇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이제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3번, 사자의 설을 제작했다. 자,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요거 이집트고요. 4번, 갑골에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중국이죠. 중국 상나라. 5번,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했다. 자, 요거는 인더스 문명, 계획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메소포타미아 문제. 자,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에서 갑자기 서양, 보통은 이제 중국사의 뭐 진나라나 한나라에서 이제 2번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대뜸 서양 중세사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서양 중세사인데 서양 중세사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면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임이 표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법례 같은 걸 잘 봐야 되거든요. 자, 보니까 영국군 나왔고 프랑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바로 힌트가 하나가 나오죠. 영국 vs 프랑스의 전쟁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오를레앙 성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명을 외워라,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개념에서. 하지만 언급이 이제 이 전쟁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되게 상징적인 장소거든. 그래가지고 오를레앙도 친숙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도 있다. 지도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오를레앙 전투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냥 명실상부 100년 전쟁 그 자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죠. 잔다르크가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를 구한 성녀 잔다르크가 등장을 했고요. 자, 출격해서 오를레앙성 주변을 포위한 영국군 진지를 잇따라 격파했다. 자, 그렇죠. 이에 영국군은 후퇴했고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이 전쟁의 전세가 크게 바뀌었다 해서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걸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이 이번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 전쟁인 걸 알려주는 키워드는 이미 잔다르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빈 회의가 개최된 원인을 조사를 해보자. 자, 빈 회의를 통해서 유럽의 빈 체제라는 질서가 구축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고 나폴레옹 몰락기에 이 회의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이 이제 회의 결과 이제 세계 질서가, 유럽 질서가 다시 나폴레옹 전쟁 이전, 프랑스 혁명 이전 이쪽 질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폴레옹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 델로스 동맹이 결성된 배경을 파악해 보자. 요거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고요. 3번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로마 공화정기 공물법,
농지법 이런 개혁들이고요. 4번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 자, 요 말이 나오면 나폴레옹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1806년 해체됐고 5번밖에 안 남았는데 정답은 5번.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놓고 대립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된 표면적인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은요. 왕위 다툼이었습니다. 왕위 다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전쟁이 다 그렇듯 굉장히 그런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경제적인 것의 핵심은 영토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랑드르 지방이 이제 양모 산업에 있어서 영국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었고요. 여기를 제외하고도 프랑스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영국령들이 있습니다. 그쪽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가지고 터진 게 백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백년 전쟁 얘기 살짝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수능 개념 때 제 교재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처음에는 자 지금 보시면 백년 전쟁 요거 시기를 먼저 좀 잡아주세요. 1337에서 1453. 자, 우리가 이번 학평에서는 이렇게 시기까지 잡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제만 알아도 무난했죠. 하지만 여러분 본수능에서는 이 연도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은 왕위 계승 문제로 촉발이 되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참고의 영역이고 요거 큰 글자 요걸로 촉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플랑드르 지역이 요쪽이다. 아하, 이쪽인데 요거를 두고 영국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하나 추가 요겁니다. 고전적인 주제예요. 이거 출제 많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백년전쟁 기에 자, 농민들의 봉기가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든 데다가 전쟁은 길고 흑사병 터지고 그쵸? 근데 전비 부담은 져야 됐고 영주들의 속박은 강화되고 그러니까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에 난, 영국에서는 와트타일란이 난이 있다. 자, 전부 다 백년전쟁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연계돼서 나온 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추가를 좀 하고 상기를 시켜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가 산하위관을 넘어 산해관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만리장성의 이제 중요한 관문입니다. 자, 이자성 세력을 몰아내고 자, 이자성 세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바로 떠올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반란이었다. 자, 베이징을 점령한 후에 많은 만주인이 자, 여러분 만주족 하면은 이제 청나라 생각하셔야 되고 한서를 익히고 한인의 풍속에 빠져들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한족의 문화에 오히려 만주족들이 뭔가 동화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의 순치제가 이제 청나라 황제니까요. 청나라 황제고요. 개념 강의 때부터 충분히 순치제라는 말은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만주의 오랜 제도가 점점 잊혀질 것이라 염려합니다. 이에 종인부에게 명을 내려 종실 자제들은 만서를 읽도록 하고 한자로 쓴 책을 익히는 것은 중지하라. 자,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나 문화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명나라 무너지고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된 나라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청나라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 1번 사고전서를 편찬했다.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청나라 때 최대 규모의 편찬 사업이고요. 자, 순치제 때 이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황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바로 강희제, 옹정제, 그다음 건륭제 이루어지면서 최대 판도를 이룩하게 되는데 특히 건륭제 때 그야말로 천하의 모든 서적을 정리한다. 이런 대규모 편찬 프로젝트가 열리니 이것이 바로 사고전사라는 편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 구품중정제를 실시했다. 관리선발제도고 위진남북조 시대. 3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한무제. 4번 안사의 난으로 쇠퇴를 했다. 당나라. 5번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를 운영했다. 이중 지배체제로 잘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좋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조금 더 복습 한번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역시 개념 때 제가 사용한 건데 순치제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잡아드렸었고요. 자, 명나라가 일단은 이자성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자성이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유지를 쫙 시켰느냐? 그런 상황은 안 됐습니다. 역량도 부족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청이 이제 여기
한족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자성과 이자성의 잔당들이 이제 토벌이 되는 것이고, 자, 베이징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 무너진 해가 같기도 해요. 다음, 이때 이제 한족 지역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요거를 도와준 명 출신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명나라 출신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도움을 주니까 이들에게 뭔가 일종의 대가가 이제 주어져야 되겠지. 자, 그들을 번으로 임명합니다. 번왕. 근데 이제 오삼계 말고도 둘이 더 있어서 이제 3번이라고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화근이 되겠죠. 당연히 지방에서 강한 세력이 있고 더구나 한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을 제어하는 게 나중에 당연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낸 사람이 자, 이제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강희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 시간에 강희제 단독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강희제, 옹정제 이런 식으로 거쳤다 좀 말씀만 드리고요. 청나라가 출제될 때는 옹정제의 자, 기구, 권력기구, 군기처, 요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출제가 됐던 것은 걸륭제 때 사고전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걸륭제 해서 지금 보면은 정복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 사고전서 편찬, 이게 걸륭제 때구나.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문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은 그냥 모나리자, 요 정도는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어도 많이 아는 내용이고, 모나리자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써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말풍선,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부활, 재생,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인간 중심, 휴머니즘, 그 다음에 뭐 인문주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문화운동이 주제였다.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가장 이걸 대표하는 예술가이기도 했는데, 자, 바로 르네상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자, 1번 가볼게요. 보로부두르 축조에 기여했다. 자, 이거 인도네시아에 있는 굉장히 멋진 그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샤일랜드라 왕조고요. 2번, 과학적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발전하고 산업혁명 터지고, 이제 그때 산업혁명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자, 이걸 19세기를 이제 중심으로 봐야겠지. 자, 르네상스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전후로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점에 다다른 게 이제 16세기에 아주 최고의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다음,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1077 하일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굴복한 서임권 문제를 두고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칼리다사가 샤쿤탈라를 집필하는 배경이 되었다. 샤쿤탈라, 라마야나, 그다음 마하바라타, 바로 산스크리트 문학, 인도사 이야기가 되겠고, 굽타 왕조 때 이게 꽃 피워졌습니다. 5번,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된 것이 다름 아닌 르네상스다. 왜 이탈리아입니까?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부가 축적되면 문예가 부흥하게 마련입니다. 더불어서 로마 문화의 본산이죠, 이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예술적 이제 응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이 화려하게 꼽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고, 미켈란젤로도 있고, 라파엘로도 있고, 보티첼리 또 많이 나옵니다. 보티첼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회 비판적인 그런 저서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두 명이 영국에서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출신 한 명이 있단 말이죠. 자, 영국에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토마스 모어. 그래서 유토피아 있고요. 유토피아. 자, 그 다음 네덜란드 출신의 에라스미스 있습니다. 에라스미스. 우신예찬 있겠습니다. 우신예찬. 그리고 이 둘은 교류를 한 사이였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르네상스는 너무나 출제가 되어도 딱 이 정도 느낌이에요. 본수능에서도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때의 사례를 좀 잘 알고 계시면 무난히 풀리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쌤도 그래서 이제 별다른 PT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번.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바로 친숙한 인물 왕안성이 나옵니다. 그럼 끝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이 소화만 돼 있으면, 숙지만 돼 있으면 응용이 어렵지 않다. 사실상 응용이 많이 가해지지도 않는 과목이 우리 역사 과목의 특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왕안석? 송나라의 개혁가 말하는 거야? 왕조 송?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송나라? 송나라 화폐 썼잖아. 교자, 회자, 끝. 이 속도가
본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능 감독을 했었는데 이 사회탐구 시험 볼 때 세계사 선택하는 학생들 보면 잘 푸는 친구들 보면은 쑥쑥쑥쑥 풀고 그냥 5분 안에서 5분에서 10분 컷하고 딱 끝냅니다. 여러분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명쾌하게 탁탁탁 풀리는 과목이 세계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자 해설이니까 왕한석이 낙향해가지고 금릉에 있을 때 조정에서 신법 자 왕한석이 이제 개혁을 여러 가지 안들을 묶어서 그의 신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대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그런데 신법 중 모역법, 뭐 청묘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가법, 보마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야기를 듣자 이 법만큼은 폐지하면 안 된다. 내가 선대왕제와 2년 동안이나 검토해서 모든 정황을 세세하게 고려한다면 시행한 거야 하면서 이제 왕한석의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자 이 왕한석의 개혁 같은 경우는 일단 송나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보세요. 국방에도 커다란 위기가 있고 국방에 항상 상존하는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국방 문제가 결국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평화를 돈으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인이 뭐였느냐? 이 국방에 위기를 주는 그 요인은 바로 주변에 강성한 유목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란족의 요랄지, 그 다음에 탕구투족의 서하랄지 이런 나라들의 굉장히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국방의 위기를 이들과의 어떤 조약을 통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거든. 근데 그게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아니죠. 막대한 세패를 이들에게 바쳐야 됐기 때문에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자 국방을 강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재정과 국방을 강하게 하려면 나라를 부국 그리고 강병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국강병 체계입니다. 왕한석의 신법의 핵심은 부국강병을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송나라가 있는데 주변 국가들을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쓰인 이유는 그 하나 더는 이 왕한석이 대두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쓰진 않은 거야. 그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요서와 금나라한테 뭔가 패배를 하고 왕한석이 났다. 그럼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왕한석을 보신 뒤 그 뒤에 이제 12세기에 금나라가 대두되고 송나라가 또 굴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경제는 굉장히 또 굉장히 찬란하게 또 번영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도 어느 정도 버텨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물자 유통도 많고 교류도 많고 상업 활동 활발했고 이러다 보니까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됐겠고, 화폐 또 이제 가벼운 바로 이 지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자 플러스 회자라는 지폐가 송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요거는 북위, 수나라, 당나라입니다. 북위, 수나라, 당나라. 일조편법입니다. 이거 조세제도죠. 은으로 내게끔 하는 건데 명나라 장거정의 개혁이랑 연관이 돼 있고 4번 산시상인이 각지의 공소나 회관을 세웠다. 여러 대상인들이 활발히 이제 활약을 한 건데 이거 명청 때 특징이고요. 5번도 마찬가지. 이런 외래작물도 명청 시기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외래작물들 들어오고 재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사의 경제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는 전환이 되고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라산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자,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자, 서아시아사가 일단 등장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인데 자, 서아시아에 여러 왕조들이 있죠. 근데 그 왕조들의 특징이 뭡니까? 개념 강의 때 강조 많이 드렸는데 자, 이 수도하고 그 왕조 명칭하고 글자가 하나씩은 꼭 겹친다. 자, 그래서 자, 이 다마스쿠스에 마자가 들어가는 이 왕조가 뭡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됩니다. 마자가 이렇게 겹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마이야 무너뜨린 아바스에서는 바자가 바그다드 수도가 되는 거죠. 자, 다마스쿠스가 수도다. 우마이야입니다. 자, 그들은 아랍인 우대 정책, 즉 차별 정책을 펼쳤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 정책하는 나라들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불만을 품은 비아랍인이랄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수니파가 이제 다수파고 지금 주요 주도 세력인데 거기에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시아파가 이거에 또 동참을 하면서 이 우마이야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지.
자, 반란군은 자브강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인 마르완 2세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아바스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우마이야만 알면 되는 것. 자, 1번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이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조. 2번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거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3번 사사낭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에게 무너집니다. 세계사 수능 세계사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선지예요. 이 선지가. 그다음 4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오늘날의 포르투갈 에스파냐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갔지. 북아프리카 휩쓸고 들어갔지. 지도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5번 탈라스 전투에서 당해 군대를 격파한 건 이 우마이야 다음에 나오는 아바스야. 아바스. 자,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 파트는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 수능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자, 우마이야 왕조부터 갈게요. 이 전에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고요. 그 전 시대는 이제 무함마드 시대입니다. 창시자인. 자, 그래서 우마이야 때 특징을 보면 수도 다마스쿠스, 자, 인도 쪽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휩쓸고 지나가. 근데 이제 이 이슬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이 한 번 이슬람화가 된 지역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웬만한 이 북아프리카 나라들은 다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이란 말이죠. 뭐 이집트도 있고, 뭐 모로코, 뭐 튀니지, 알제리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휩쓸고 이제 좁은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데를 건너가지고 가면 자 이제 유럽 문명권이 나옵니다. 에스파냐가 있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이슬람 국가를 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에스파냐 가도 이런 이슬람 유적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들어갑니다. 이제 더 서유럽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프랑스 쪽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지당합니다. 자, 그게 투르와 푸아티아에서 프랑크 왕국한테 지면서, 이때 카롤루스 마르텔이 있었죠. 자, 지면서 더 이렇게 동지는 실패했다. 이게 이제 우마이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북아프리카가 그야말로 이렇게 쫙 휩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해협 건너서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가 아주 이제 또 한동안 여기 이슬람 문명권이 되었다. 요 내용이 된 거고요.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투르와 푸아티아에서 프랑크 왕국에게 저지당했다. 우마이야 왕국이 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자, 그 다음에 수도 위치도 한번 보시죠. 수도 위치 보면 오늘날 시리아 쪽에 우마이야 왕조의 다마스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가 이제 그 다음인데 아바스는 여기 이라크 쪽에 바그다드가 수도였다라는 거.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7번. 가 막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포르투갈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좀 더 읽어보자. 네덜란드는 허가했어. 포르투갈은 안 돼. 하지만 네덜란드는 허가했어. 자, 왜 그랬냐면 포르투갈은 딱 보니까 크리스티교 포교 문제가 있었나 보네. 그쵸? 근데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only 이렇게 상업적인 교역을 원한다 해서 이제 네덜란드를 받아들였고, 자, 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학문을 쫙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명 하나가 더 나오죠? 여기 나가사키. 일본을 구성하는 큰 섬 중에 규슈라는 가장 왼쪽에 있는 섬이 있고, 그 규슈에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있죠. 유명한 도시지. 자, 그리고 이 나가사키의 부채꼴 모양으로 인공섬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교역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데지마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일본사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일본의 막부가 세 막부가 있습니다. 그쵸? 세 막부가 있는데, 자,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 무로마치 막부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서양 문물이 오고, 그쵸? 이런 교류가 있고, 요런 거는 이제 에도 막부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에도 막부 때. 자,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이렇게 진출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네덜란드와의 교역만 허가를 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배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서양의 외과, 요법 등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학문들이 이제 난카쿠가 되죠. 란카쿠라고도 하기도 하고, 란카쿠 이렇게 부르는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도 막부 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도 다 이렇게 이제 일본사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참에 이제 일본사 간단하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역사서 일본 서기가 저술되었다. 나라 시대고요. 2번
청일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이다. 청일전쟁은 아주 중요하죠. 연도도 1894에서 1895가 되겠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야. 그래서 메이지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헤이안 큐천도를 명한다. 그럼 이제 헤이안이 수도가 되니까 이제 헤이안 시대 시작점이 되겠고요. 다이카 개신을 추진한다. 요건 7세기 야마토 정권 시기예요. 야마토 정권 시기. 자, 상킹코타이를 준비하는 다이묘. 요것이 이제 에도 막부 최대 출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막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게 누구야? 쇼군이 되겠습니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고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자, 그래서 쇼군이 정점에 있는데 자, 문제는 일본이 각 지방에 일종의 대영주들이 강성하거든. 근데 어느 나라든지 뭔가 중앙 집권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펼쳐질 텐데 지방 세력이 막 반독립적으로 강해버리면 잘 안 돼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들이 일단 우리가 다이묘라고 부르는 거죠. 다이묘 등등등. 그러니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방법은 자 일단 가족들을 또 볼모로 에도에 거주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 쇼군을 아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쇼군한테 가서 방문하고 충성을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많은 행렬들을 이끌고 에도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돈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에도 이렇게 다이묘한테 타격을 주면서 견제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산킹 고타이고요. 자료로 나올 때 우리식으로 참근 교대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참근 교대제. 오케이. 산킹 고타이 제도 나왔습니다. 에도 막부 문제였고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아침 일찍 할머니 나왔습니다. 할머니 물론 중요한 건 아니고 저를 깨우며 자 일본군 나왔습니다. 진주만 펄하버 진주만 항구를 폭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잖아요. 그렇죠? 라디오에서는 항구의 근무자들은 즉각 출근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항구에 도착하니 정박해 있던 군함이 불길에 치솟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간신히 화재를 진압한 후 집에 돌아오니 일본군의 폭격에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는 화가 나서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전쟁에 참전하고 싶으니 입대를 허락해달라. 충성심 뿜뿜. 자, 대통령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애국심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나왔죠. 요게 자, 1941년 이제 12월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자, 이거를 미국과 일본의 전쟁 전선으로 파악을 한다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넓은 프레임에서 살펴보게 되면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고 1945년 일본이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종결이 된 제2차 세계대전이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게 요걸로 봐야죠. 요걸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1번,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일단 전쟁 중인데요. 뭐 국제연맹 아니죠. 요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이 되는 거고 2차랑 연관을 하면 2차 전쟁이 끝난 후 국제연합이 만들어지죠. 연합이죠. 2차 때는. 2번,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났다.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이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본격적으로 역전되게 되는 계기가 미드웨이 해전의 미국의 승리가 되는 거야. 3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요거는 69년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두 축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죠. 근데 그것이 조금 완화되는 계기가 닉슨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베트남에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다. 4번,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다. 요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처리 문제고요. 5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우리는 이걸 소련이라고 하지. 자, 근데 요거는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아. 자, 2차 세계대전입니다. 메이저 오브 메이저 주제죠. 제 2차 세계대전은 메이저 오브 메이저. 어떻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당연하게 여겨지며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들이 촘촘하게 전부 다 시기적으로 다 제시가 돼 있거든요. 교과서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대비까지도 할 수가 있고 요 정도면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거지만 지금 문제에 관련된 것만 좁혀가지고 제가 수능 개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41년 12월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진주만의 사건이 발생하자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에 서명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겠고요. 이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대통령이 바뀌어 있습니다. 트루먼으로 바뀌어 있어요. 전쟁 끝날 때는. 자, 이때 추축국은 뭐 어디가 되겠습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되겠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41년이 써져 있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뭔가 중요한 해 이걸 하면 이제 꼽자면 또 41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잖아. 그보다 중요한 어떤 전세의 그런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하죠. 요것도 41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헌장이라는 넓게 보면 국제연합 창설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헌장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41년. 그래서 이제 41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자, 이거 이제 미국의 충격이죠. 우리 본토가 이렇게 공격을 받다니. 그렇죠? 공습을 받은 거야. 자, 그랬고 42년 6월 달에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게 영화로도 이제 묘사가 잘 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용맹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일본의 어떤 대단한 전력을 자랑했던 그 항모를 비롯한 이 전함들을 막 이렇게 격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변화가 된다. 이제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 자, 그리고 휙 넘어가서 중간 단계들이 있긴 합니다만 휙 넘어가서 전쟁 끝날 때 이야기. 45년 미국이 히로시마,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이런 데가 이제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9번 가봅니다. 9번. 빗줄 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중국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동상의 인물은 이 왕조의 환관 채윤 또는 채륜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나무 껍질, 삼배 조각, 낡은 헝겊, 어망 등을 활용한 종이 제작법을 고안했습니다. 채륜의 제지술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거 뭐 어느 교재든 어느 교과서든 다 나왔습니다. 자, 이는 기존의 제지술을 개량한 것으로 이로 인해 종이가 널리 보급되었다. 제지술도 다 명시가 돼 있고요. 이거 당연히 아셔야죠. 어느 왕조의 문화다? 한 나라가 되어 있고요. 사실 한 나라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 있죠. 전한, 후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왕망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을 기점으로 전한, 그 다음에 후한인데 여기 이제 체륜 같은 경우는 후한 때입니다. 후한 때. 자, 선지 갈게요. 1번. 성리학이 발달했다. 성리학 집대성자가 일단 남송 때의 주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쭉 나오겠죠. 그 다음 2번. 오경정의가 편찬이 되었다. 이건 훈고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당나라의 공영달이고요. 당나라의 공영달. 3번. 청명상하도가 제작이 되었다. 개봉, 즉 카이펑이라는 도시의 번화한 모습을 매우 실감나게 잘 그린 그림 되겠는데요. 뭐 중국 최대의 어떤 그 국보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송나라 때죠. 그러니까 송나라. 장택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4번. 파스파 문자가 사용이 되었다. 요거 이제 원나라. 그 다음 5번. 반고가 역사서를 전술했다. 한서예요. 한서라는 역사서를 전술하거든요. 역시 여기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후한 때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한나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나라 문제가 보통 이제 한무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나라의 문화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다시 이제 꼭 복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반절 지점 왔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문학으로 읽는 세계사 올리비에가 말합니다. 롤랑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나의 동지여 어서 뿔라파를 불어 구원을 요청하게. 왕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네. 롤랑이 답했다네. 내가 두려움에 뿔라파를 분다면 나는 명성을 잃게 되리라. 우리는 용감히 공격을 가할 것이라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 이제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전멸했던 이 롤랑을 기리는 건데요. 바로 중세 기사문학 작품인 롤랑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목까지도 다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능 정도로 가게 되시면은요, 요 정도 첫 줄 정도는 사라져도 괜찮은 이제 수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 힌트도 아마 안 주실 거예요. 본수능으로 가면.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도 롤랑? 롤랑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뭔가 이제 서사시가 뭐 시 느낌이 좀 있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의 가와 함께. 자, 인물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원정에 참여한 기사 롤랑이 겪었던 역경을 담고 있다. 자, 힌트가 또 나왔어요.
피핀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했다. 클카 피카. 클카 피카. 자,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근데 피핀 나왔죠?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 이야기야. 왕위를 계승한 그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이어나가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 그 정복 활동에서 자신들이 얻은 지역에 활발하게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황으로부터도 상당한 신임과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뭐를 주었다?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대관을 받아서 소로마 황제로서의 어떤 위상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랑의 노래와 그다음에 피핀 여러 가지 이제 힌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 성상 파괴령을 반포했다. 요거는 비잔티움 제국이죠. 레오 3세라는 황제에 의해서 반포가 되었고요. 2번. 레판토 회전에서 승리했다. 에스파냐의 이야기입니다. 펠리페 2세. 3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절대왕정 시기에 나오는 군주들인데 2번, 3번이 요거는 러시아의 표트르. 그다음 4번 군관구와 둔전병제. 요거는 특정 황제로 알 필요는 없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남았지. 궁정학교를 세워가지고 문예를 부흥시켰다. 근데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르네상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활, 부흥, 재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카롤루스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자, 카롤루스 왕조. 그래서 복습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개념에서. 자, 클카피카에서 이제 카롤루스 대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유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겠고요.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영토를 상당 부분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옵니다. 자, 곳곳에 그 정복 과정에서 교회를 세워서 크리스트교가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대관 800년 딱 떨어지는 이 연도에 대관을 받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 방금 문제에서 나온 자료가 여기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했었네요. 궁정학교를 설립해서 학문과 고전 연구를 후원하면서 문예가 부흥했다. 자, 그래서 명실상부 유럽의 아버지로서 여러 이제 문예를 이제 딱 기틀을 닦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간혹 나오는 지명이 이 카롤루스 대제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궁정학교가 있었던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프랑스? 독일 어딜까요? 바로 이제 독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아헨이라는 곳에 이 카롤루스 대제가 잠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헨이라는 그 지명 자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몰라도 풀 수는 있었습니다만요. 자,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입니다. 완전 현대사네, 그치? 완전 현대사. 자, 가가 출범했습니다. 가는 유럽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강조합니다. 유럽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정책 이행, 단일 통화인 유로 사용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2016년에 뜨겁게 달궜죠. 그래서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이 응용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영국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탈퇴가 됐죠 이미.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란 말이 이 시기로부터 한 몇 년 동안 아주 많이 나온 그런 국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유럽 연합이다. 유럽 연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미 나온 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뭔지 아세요? 따라 나오는 선지거든요. 이런 연합이 있게끔 뭔가 조약이 먼저 맺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 조약이 발효되면서 정식으로 이제 출범하는 거겠죠. 그 조약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선지예요. 5번.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참고로 마스트리히트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과 함께 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오답 갈게요. 1번. 마셜 플랜, 마셜 계획을 수립했다. 요거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겪었던 그 유럽,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들을 미국이 경제 원조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2번,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다.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세계의 어떤 형성과 그들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다지게 되는 그런 회의였고요. 3번, 안전보장이사회, 줄여가지고 이제 안보리 이렇게 말하죠. 뉴스 듣다 보면 여러분 안보리 많이 나올 거야. UN 안보리 이러면서 상임이사국을 두었다. 최근 뉴스에 특히 상임이사국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 UN 이야기가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UN이에요. 국제연합. 그 다음 4번. 국제통화기금 IMF의 설립을 지원했다. 요거는 44년에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브레튼우즈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후에 어떤 경제 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됐고요. 12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될 지명, 이탈리아의 밀라노. 밀라노에서 그와 리키니우스가 만나 합의한 내용은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종교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포인트를 밀라노에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키니우스, 오케이, 리키니우스법, 로마 공화정, 집정관 2명 중에 1명 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자, 밀라노에서 합의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로마 제국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제정으로 넘어갔잖아요. 제정으로. 그렇지? 로마 공화정 시기도 중요하잖아. 잘 나오잖아. 근데 이거 공화정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리키니우스 쪽으로 빠지시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러한 합의에 따라 기존에 내려진 종교적 탄압과 관련된 법령은 중단되거나 철폐됐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는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는 크리스트교겠죠. 교회도 나왔잖아. 교회는 기존의 소유물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디오클레티우누스 황제까지 나와버렸는데, 자, 그 시절 종교 박해를 받아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이제 재정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조금 이제 쇠퇴기를 겪죠. 군인왕제 시대 겪으면서. 그러다가 이걸 다시 중흥을 시킨 황제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예컨대 디오클레티아투스거나 그 다음에 여기 그가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크리스트교를 이제 국교화를 시켜버리죠. 그런 황제들이 나온 겁니다. 자,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자, 이로써 로마인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교회는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았다. 313년 밀라노 칙령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자, 1번. 도편 추방제를 마련했다. 요거는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 2번.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했다.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3번. 호르텐시우스법. 요거 로마 공화정 쪽입니다. 로마 공화정. 그 다음 4번.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여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제국의 중심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서도 쭉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서도 쭉 가게 되는 아주 유서 깊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엔 네 글자죠. 이스탄불. 5번.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요거는 알렉산드로스겠지. 그렇죠? 좋습니다. 자, 12번 로마 콘스탄티누스 문제였고요. 13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계사 인물 카드. 자, 누굴까? 일단 시기를 한번 보니까 1814에서 1864, 19세기 이야기야. 근현대사야. 그렇죠? 근현대사고요. 크리스트교의 앞에 문제에서도 크리스트교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크리스트교가 나오네요. 근데 중국사야. 보니까 상제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고 만주족 왕조를 무너뜨리자, 타도하자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켰고, 이때 꽤나 많은 농민들이 호응을 하거든요. 농민들한테는 항상 토지 개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각종 사회적인 구습 이런 거 타파하겠다 이러면서 농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게 되죠. 자, 그때 그 개혁이 바로 천조전무제도라는 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호응을 했던 거고, 나름 강성했습니다. 난징까지 먹으면서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뭐를 선포할까요? 태평천국을 선포하죠. 이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이 인물은 누가 된다? 홍수전이다. 요렇게. 자,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중국 근현대사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아편전쟁으로 시작되는 중국 근현대사가 이 숨가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 챕터를. 그래서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자강 운동, 그 파트에서 100% 이제 여러분 본수능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4월 학평에서 태평천국 운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찾았고 1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살짝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군기처를 설치했다. 청나라의 걸륭제가 되겠습니다. 청나라의 걸륭제. 자, 여기 만주족 왕조는 당연히 청이겠죠. 이거 옹정제입니다. 옹정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옹정제입니다. 옹정제. 자, 그 다음 2번. 시안 사건을 일으켰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936년에 장쉐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쉐량. 상관인 장제스를
납치 강금을 하고 더 이상 내전을 하지 말자. 공산당이랑 이제 싸우고 있는 건 잠시 멈추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해서 싸워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게 시안 사건입니다. 장시랑. 그래서 37년에 국공합작 꼬리인 이렇게 되죠. 37년에. 자, 중국 국민당을 결성했다. 요거는 이제 특정 인물을 꼽으라면 순원 선생을 고를 수 있겠죠. 자, 그쪽 이야기고요. 4번이 정답이었고 5번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했다. 이제 초대 대총통으로 정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이 전에 임시는 이제 순원이고요. 임시는. 그다음에 대총통으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안스카이 쪽이죠. 자, 그래서 이쪽은 이미 여러분 뭐 모평이랄지 수능이랄지 그쪽에서 이 중국 근현대사 이쪽 파트가 좀 어렵게 좀 나오는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요거를 막 자세하게 다루는 지금 개념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이번 13번 문제에서는요.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시기적 감각과 큰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이 파트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시기적 감각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그릴 줄 알면서 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가 이 큰 그림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지금 박혀 있으셔야 돼요. 이거 박혀 있는 가운데서 이 뼈대 안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을 채워가면서 이제 디테일한 대비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요.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요게 있는가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 근현대사의 포문을 여는 사건이 영국과의 아편 전쟁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사건들을 보면 결과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앞글자를 많이 따거든요. 아, 태, 양, 변의, 광신 해서 이제 숨가쁘게 아태양 변의광신, 아태양 변의광신 요거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요 중에서는 100%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대비하시면 되는데 자, 영국한테 지고 개항과 각종 불평등한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한테 지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한 상황. 야,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각종 문물 들어오고 안 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앞에 이제 이 홍수전이 들고 일어난 거. 만주적 정부, 무능한 만주적 정부 무너뜨리자. 멸만흥한 한족을 세우자. 이게 태평천국 운동. 자, 근데 진압되죠. 근데 이거를 진압한 세력이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왕조기도 하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걸 이끌었던 이제 한족 이제 신사층이 있지만 서양 군대도 들어왔었거든. 그래서 그 서양 군대들의 위력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의 어떤 기술 저런 거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도 군수 분야 육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어진 게 양무운동. 자, 근데 양무운동 어떻게 됩니까? 1894년에서 5년 청일전쟁에서 처참하게 깨지면서 반성을 하게 되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게 변법 자강운동, 캉유웨이, 량치차오, 광서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결부가 돼 있습니다. 실패. 왜? 보수파의 반대, 서태후와 위안스카이의 진압으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서양 문물은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철도가 깔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민족적 감정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청나라 조정은 우리가 유지하고 돕는 가운데 서양 세력부터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부청 멸항을 외치면서 의화단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철도를 뜯어버린달지 아니면 교회를 불태운달지 이런 운동, 산둥에서 시작돼서 상당히 강한 이제 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서태후가 초반에 지원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게 의화단 운동.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8개국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8개국 연합군이 들어와서 진압하고 베이징 들어와가지고 신축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자, 청나라는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광서신정이라는 개혁이 일련의 개혁들이 쭉 펼쳐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던 과거제는 없어졌고요. 신식군대, 신군 이런 것들이 창설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개혁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새로운 공화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혁명입니다. 유일하게 성공했죠. 자, 패배, 진압, 실패, 진압, 실패, 유일한 성공. 성공이란 말은 뭐야? 청나라 무너지고 공화정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게 중화민국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결부된 인물들이 순원, 혁명의 어떤 이념 제공자, 아버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열매를 가져간 건 위안스카이, 총통이 되죠.
자, 그래서 중국 근현대사 요쪽 파트는 방금 쌤이 한 요 정도 느낌으로는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큰 그림 그렸잖아 방금. 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살 채우고 디테일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번 가볼게요. 밑줄 친 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에 이렇게 사진 이제 그림 자료가 있고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것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자, 이 제국의 술탄. 자, 술탄이라는 것은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야. 군주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그다음 술레이만 1세가 예니체리를 앞세워 가지고 성 요한 기사단이 지키는 로도스 섬의 성체를 공격하고 있다. 뭐 충분하네. 그렇죠? 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되겠고요. 이 오스만 제국 최대의 키워드가 술탄 친위 부대 예니체리 이야기입니다. 예니체리란 키워드, 이 네 글자, 이 가장 많이 나온 오스만 제국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티마르제를 시행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티마르는요, 일종의 군사적인 봉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병 세력이 있습니다. 시파이라고 부르는 이 기병 세력이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영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영토에서의 이들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해 주는 대신 군사적 봉사를 하게 한 그런 봉건제 형태, 이게 티마르입니다. 오스만 1번 정답이고요. 2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자, 요거는 사사낭조 페르시아네요. 그렇죠? 3번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오스만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붕괴가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이 되는 것이고요. 자,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봐야 될까? 뭐 워낙 많아가지고 뭐 아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송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많아가지고요. 자, 그다음 4번.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요거는 프랑크 왕국이죠. 진건 우마이야. 그렇죠? 그다음 5번.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다. 왕의 뭐 귀, 뭐 눈, 요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군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은 베를린 회의에서 제국주의 열강이 그럼 벌써 그냥 제국주의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제국주의 파트. 아프리카 분할했죠.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국경선 그었죠. 자, 논의하는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땅 따먹기라고 있죠. 마치 그 파이를 이렇게 자르듯이. 이 회의에서 열강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이든 먼저 점령을 해서 시루적 지배를 확립하는 나라가 영유권을 갖는 데 합의했다. 이후 열강의 식민지 획득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아프리카에서 세로로 쭉 내려오는 것, 종단 정책을 추진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난도를 자꾸 제가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응용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힌트 안 줘도 되겠다. 수능으로 가면.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수능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수능 쪽으로 나온다면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이 제국주의 파트의 문제 출제 형태는요, 요거였죠. 자, 이게 뭡니까? 지도를 백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 이 지역을 이제 지배한 나라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악명을 떨쳤던 이제 제국주의 파트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살짝 지양되는 느낌이 있죠. 지양되고 요 형태가 만들어졌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라를 찾게 하는 겁니다. 지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료에서 찾게 하는 거야. 근데 저라면은 수능에서 난도를 좀 더 이제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뚫을 것 같아요. 여기도 뚫을 것 같아요. 가도 뚫고 영국도 나로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와 나의 관계 또는 1번 가에 대한 설명, 2번 역시 가에 대한 설명, 3번 뭐 나에 대한 설명, 4번 나에 대한 설명, 5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요런 식으로, 요런 형태 여러분 아시죠? 요렇게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더 난도를 높여서, 수능이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가장 변별력을 많이 가지는 파트가 이 제국주의 파트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순한 맛인 거죠. 이거 매운맛으로 바뀌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 근데 여기서는 영국이라고도 친절하게 주셨고, 그렇다면 가는 그냥 충돌한 나라,
횡단까지 다 써주셨잖아요. 프랑스. 이거 프랑스 찾는 것까지는 쉽게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총평 때 이제 뭔가 대비가 필요하고 더 어렵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 그런 걸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제가 응용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선지 탄지마트를 실시했다. 이거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 개혁이고요. 2번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요거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이죠. 인도에 대해서. 3번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게 정답이거든.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수단의 파슈다에서 충돌했죠. 1, 8, 9, 8에 충돌했거든요. 이때도 영국이 우위를 점했고요. 자, 인도 지역의 이 플라시 전투에서도 프랑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인도 진출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 베트남, 캄보디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인도 차이나 쪽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요것도 이제 제국주의 파트로 충분히 묶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것보다 좀 더 뭔가 이 파트랑 떨어져 있는 프랑스의 이야기들. 뭐 아예 뭐 그냥 뭐 중세, 막 근세로 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것처럼 2차 아편전쟁, 아예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2차 아편전쟁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같이 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응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건 러시아예요. 그 다음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건 독일입니다. 나미비아의 헤레로족 봉기를 진압한 건 독일. 좋아요. 자, 15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6번 가보게요. 자, 가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우리 페이지는 넘어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야. 지도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 문제는 지도가 많이 나와요. 자, 어딨냐? 바브르의 정복 활동. 일단 바브르,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파니파트 전투, 요것도 유명합니다. 이미 충분히 언급이 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보고도 인도인 것은 찾는 것이 우리 세계사를 공부한 친구의 도리겠죠? 지도만 보고도 요건 인도다. 요거는 이제 세계사의 기본 소양입니다. 자, 그다음 파니파트 전투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나라가 수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막 단독 문제로 파니파트 전투가 나올 거야는 아니고 응용 정도로는 언급이 됩니다. 응용 정도. 제가 개념 때도 언급을 좀 했고요. 자, 중앙아시아에서 한가닥했던 티무르가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었고 사마르칸트가 번영을 했었지. 근데 그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티무르 제국 문제는 아니고요. 바브르가 나왔고요. 남아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카불을 점령을 했다. 이후 파니파스트에서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도의 중요한 도시 델리, 그 다음에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야. 오케이. 자, 거기를 점령하고 이 칼을 수립했다. 자, 그래서 무굴 제국이 되겠어요. 무굴 제국. 애초에 이 티무르 또한 내가 칭기스칸의 후손이요.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몽골 제국의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을 표방을 했잖아. 그래서 그 피가 이어지니까 나라 이름이 또 몽골 뜻하는 무굴이 되는 거죠. 인도의 최대의 제국이 되는 게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설립자 바브르가 나왔고요. 더 유명한 군주들이 있죠. 더 유명한 군주들 예컨대 아크바르, 관용의 아크바르, 그 다음에 비관용의 아우랑제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타지마할의 샤자한, 요런 이제 그런 군주들도 있죠. 자, 1번 가볼게요. 자이나교가 출현했다. 대략 뭐 한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 뭔가 불교가 이제 등장했을 때랑 비슷한 시기에 이 자이나교가 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먼 옛날 얘기라서 안 되고,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르두어. 그냥 무굴 제국 문화사입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에서 우르두어가 사용돼. 요 정도면은 선지 조금만 더 헷갈리는 거 한 개 정도만 집어넣으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우르두어는 우르두어 중요해, 우르두어 중요해 막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충분히 나온 적도 이제 충분히 있기도 하고, 교재에서 어느 하나 어떤 교재에도 빠지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쉽게 변형을 시키면 이제 타지마할 내주시면 됩니다. 타지마할 들어가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데, 우르두어 정도면은 적정한 선에서 무난한 문제가 됩니다. 3번 산치대탑이 건립되었다. 요거는 마우리아 왕조죠. 마우리아 왕조. 그다음 4번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다. 요거는 쿠샨 왕조가 되겠습니다. 쿠샨. 자, 그다음 쿠투브 미나르가 조성되었다. 쿠투브 미나르도 출제 잘 되는데요. 델리 술탄 왕조의 상징이 쿠투브 미나르예요. 무굴 제국 전에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면서 세운 아주 멋있는 그런 탑이 되겠는데요.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술탄 왕조다. 됐죠? 자, 16번 됐고요. 17 가겠습니다. 17.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자, 뭔가 막 함선들이 쫙 이렇게 바다에 떠 있고요. 가의 국왕 펠리페 2세가 파견한 무적 함대와 이에 맞선 영국 함대 간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펠리페 2세와 무적 함대가 나왔어요. 두 말의 무엇? 에스파냐지. 절대왕정 파트에 나오는 군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른 문제 그 선지에서 레판토 해전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쵸? 뭐 지금 뭐 일일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한번 살짝 언급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에 맞선 영국 함대. 자, 뭐 그동안에 뭔가 용맹함,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적 함대다 이런 멋있는 칭호가 붙었겠는데, 자, 내용을 좀 보니까 영국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쵸? 자, 무적 함대의 추락 목표는 네덜란드의 신교도를 지원하는 영국을 응징하겠다. 자,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나라가 에스파냐예요, 여러분. 자, 근데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 종교개혁을 거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영국식 신교도가 생긴 나라란 말이야, 국교회가. 자,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신교도가 아주 대표적인 나라예요. 근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에스파냐의 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냐의 카톨릭 강요 정책에 반발을 하면서 그거랑 막 계속 줄기차게 싸우면서 신교도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되죠. 자, 그러나 무적 함대는 영국 함대에 패배합니다. 자, 영국이랑 이 두 나라가 싸웠어. 자, 근데 에스파냐가 패배하게 됩니다. 자, 요거 사건 알아주셔야겠죠. 이때 펠리페 뭐 2세도 뭐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좀 힘 좀 썼던 군주인가 본데, 영국에서는 영국의 골든에이지,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치세가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88년에 무적 함대가 패배하게 된 것이고 엘리자베스 1세로서는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퇴각 도중 폭풍을 만나 수십 척의 전함을 잃은 채 본국으로 귀환했다. 자, 이게 바로 에스파냐라는 나라의 특징이고요. 이것도 제가 총평 때 이렇게 살짝 써놓은 문제가 됩니다. 왜? 나라 찾기잖아. 그쵸? 나라 찾기. 자, 좋습니다. 1번. 밀레트 제도를 시행했다. 요거는 오스만 제국의 제도야. 오스만 제국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슬람이 국교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인두세, 지지아라고 불리는 인두세를 납부를 하면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공동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밀레트고요. 2번. 근심이 없다. 상수시 궁전인데요. 요거를 건립한 것은 프로이센이란 나라의 프리드리 2세죠. 프리드리 대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 3번.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제 자유주의 어떤 개혁 운동이었었는데 니콜라이 1세 때 진압을 해버립니다. 4번. 아스테카 제국, 아메리카 문명이죠. 아스텍과 그다음에 잉카 제국을 차례에 이제 정복을 하죠. 이게 이제 코르테스, 그다음 피사로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그게 어디야? 그게 에스파냐 출신이거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은 물론 이제 남아메리카 쪽 가리킵니다. 그쪽의 상당 부분을 이 스페인이 정복을 했죠. 에스파냐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쪽 지역들을 가보게 되면은 웬만한 나라들이 바로 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베르를 등용을 해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을 했다. 자, 요거 뭘까요? 루이 14세. 루이 14세. 절대왕정 파트에서 역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절대왕정 군주들이 거즘 다 언급이 됐어요. 자, 생각해볼까? 가장 먼저 절대왕정 파트에서 교재에서 언급되는 게 이 펠리페 2세입니다. 나왔죠. 펠리페 2세 나왔죠.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도 최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펠리페 2세가 뭘로 많이 나왔냐면 이 네덜란드에 대해서 가톨릭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에스파냐랑 싸우게 되고 네덜란드가 독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에스파냐로서는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쇠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 됐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언급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국이 나왔죠.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그다음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했다.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다. 그런 쪽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드리
이 대왕 프로이센의 영국 엘리자베스 1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나왔습니다. 반 마키아벨리론. 군주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야, 공복이야. 이런 이제 계몽군주로서의 모습. 그다음 뭐 슐레지엔을 차지했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군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그다음 중상주의, 콜베르 등용, 태양왕, 뭐 이런 내용들 언급이 되겠습니다. 낭특칙령 폐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트르, 러시아의 표트르는 아까 상트페테르를 이제 수도로 삼았다. 그쪽 선지가 있었잖아. 거기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왕정 군주들도 겸사겸사 우리가 다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번 들어갑니다. 가와 나, 시기사이. 자, 이 시기사이가 우리 세계사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가장 대표적인 문학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연표 감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주제를 잘 성실히 공부를 했으면 그냥 흐름 따라 가시면 끝납니다. 그 주제만 잘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가를 갈게요. 신문 일단 2개가 나왔고 가 갈게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링컨이 나왔습니다. 링컨이에요, 링컨. 그냥 주제는 바로 도출되죠. 남북전쟁. 남북전쟁 나왔습니다. 자, 전체 303명의 선거인단 중에 과반수 이상인 180명을 확보해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가 주장하고 있던 건 노예제 폐지예요. 그거에 반발한 이제 남부에서 이제 미국 연방에서 이제 탈퇴를 선언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바로 남북전쟁이었고요. 자, 1861에서 65고요. 자, 이게 연도. 이미 이거는 많이 강조된 중요한 연도고요. 자, 가는 당연히 시작점이겠죠. 자, 그다음 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남부연합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버지니아주에서 항복했습니다. 남부의 총사령관이 항복했어? 전쟁 끝났네. 그쵸? 이로써 북부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 단합의 과제는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이제 쫙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야. 그쵸? 전쟁 끝났으니까. 물론 연도를 몰라도 가능합니다. 자, 이 파트, 자, 우리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이 연도 중에서 좀 강조한 게 있다는 걸 알 거예요. 2개 연도거든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첫 번째, 1861년이 유럽사, 이 서양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또 많아요. 그래서 61년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이 주제 안에서는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 63년입니다.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 승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던 그 해라서 63년을 강조를 합니다. 자, 가봅시다. 1번. 뉴딜 정책. 미국의 이제 경제 부흥책이 되겠죠. 1929년에 대공황을 겪게 되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게 29년이니까 뉴딜 정책으로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30년대 초 이렇게 되겠죠. 루즈벨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도 전인 거야. 그쵸? 1773년. 그 다음 3번.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가 되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63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주제적으로 그냥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게 연도 몰라도 이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문제였고요. 4번. 대륙횡단철도는 이제 이 이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결성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서방 세계의 어떤 군사적 단합 이거를 가져오게 된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1949년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61년 아까 제가 이제 강조를 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 왕국 수립이에요. 오랜 기간 분열돼 있던 이탈리아가 비로소 이탈리아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이 있던 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농노 해방령. 그래서 61년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19로 갑니다. 자, 19는 역시 메이저 오브 메이저, 뭔가 기본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도 지극히 당연하고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도 뭔가 납득이 되는 주제. 메이저 오브 메이저다 보니까 바로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도 충분하다. 바로 프랑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왜? 자료가 많고 그다음 교재에서도 막 연도별로 막 쫙 타이트하게 밀도 높게 이제 여러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대비는 보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연도별로, 시기별로 필요할 때는 막 달까지도 소환해 가면서 쫙 공부 디테일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쉽게 나오면
요 정도면 쉽게 나오거든요. 아, 오케이, 다행이다 하면서 촥 풀면 되는 것이고,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대비를 열심히 하기를 잘했구만, 이렇게 풀면 되는 대표적인 주제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가볼게요. 밑줄 친 이 의회가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형적인 형태예요. 아주 전형적인 형태고요. 저는 이 의회에서 루이 16세가 처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근데 처형 당했잖아. 그렇죠? 처형 당했죠? 이게 프랑스 혁명의 가장 상징적인 씬이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이 왕이 단두대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해. 프랑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저를 포함한 미국인들은 루이 16세의 도움을 받아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 깨알같이 지금 이 글 쓴 사람이 또 토마스 페인이에요. 이 토마스 페인 하면 또 미국 혁명. 미국 혁명에서 이 미국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이라는 그 소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미국 혁명의 당위성을 설파를 한 사람인데, 이거 보고 미국 혁명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문제가 풀리진 않죠. 이거는 이제 전혀 여기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가 처형된다면 애통할 것이다. 이제 왜 미국이랑 연결이 되냐면 미국 혁명 때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국 반대편에 서서 이 식민지군을 도와준 게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걸 도와주면서. 자, 루이 16세의 도움을 받아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가 처형된다면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회에서 공화정을 선포한 것은 존중하지만, 그러니까 공화정 선포는 이미 되었어요. 공화정 선포는 1792년에 이미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정이면 왕이 없는 체제인데 지금 보니까 아직은 살아있어. 그치? 루이 16세가. 하지만 처형이 됐죠. 이 페인 같은 경우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그거는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93년이 이제 발자 이 단두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루이 16세의 운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단행했던, 이게 굉장히 지금 과격해진 상황이죠. 이게 바로 국민공회 때 이야기죠. 국민공회 때 이야기다. 자, 그 국민공회 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뭘까? 아주 공포스러운 통치. 바로 공포정치 유명하고, 이걸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로베스피에르. 네. 자, 그러면 이 공포정치를 뒷받침해주는 그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정답, 공관위원회. 그 다음에 뭐 혁명재판소,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죠. 하지만 이런 억압적인 통치가 결국은 또 역반발을 사게 되면서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답 정리한 다음에 1번 차티스트 운동,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었고요. 대륙 봉쇄령이 공포되었다. 나폴레옹 시기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또 나오게 되는 거지.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점. 그 다음에 루이 필리프는 1830년 7월 혁명 이야기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또 자유주의 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자, 여러분들이 4월 혁명을 봤습니다. 아직 시간 충분하고 개념 강의 충실하게 다시 스텝 바이 스텝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이 시기에 이거 다시 체크하고 가셔야죠.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형태, 요거가 바뀌고 있는 거를 잘 봐라. 국민의회인지 입법의회인지 국민공회인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 유형이에요. 자, 먼저 3부회라는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요거까지는 지금 이제 들어갈 시간은 없고요. 자, 테니스 코트 서약을 통해서 국왕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국민의회예요. 그래서 국민의회 때, 자, 여기가 이제 들어왔잖아. 하얀색으로. 이때 있었던 키워드들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테니스 코트. 한 글자라도 따면서. 쌤이 이제 태바봉인 이런 식으로 많이 땄었거든요. 테니스 코트서야. 바스티유 함락.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 다음에 봉건제 폐지. 태바봉인에서 봉건제 폐지하고요. 인권선언 발표. 여기에 루소의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바봉인. 그 다음에 국왕 도망간 에피소드 있었고, 헌법 발표됩니다. 헌법 발표돼요. 자, 이게 이제 국민의회고요. 자, 그 헌법에 의거하여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니 그것이 입법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의회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한 페이지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이때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외국 군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단 말이야. 프랑스 상황에.
프랑스가 기침을 하면 유럽이 감기에 걸린다. 프랑스의 영향은 유럽에 금방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게 다 간여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계속 전쟁입니다. 나폴레옹 시기까지. 자,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이때 불렀던 군가가 프랑스의 국가가 됩니다. 그게 라 마르세이즈라는 국가가 되고요. 자, 전쟁까지 걷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과격해져. 민심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면서 가장 과격한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들이 결성한 게 국민공회고요. 자, 보십시오. 공화정 선포하고 다음에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도 처형시키고요. 자, 과격파, 자코뱅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국민공회. 자, 급진적 개혁입니다.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징병제 좀 나와요. 전쟁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가를 자신들이 제어를 하고 있고요. 93년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공화제, 보통선거제 등을 언급했으나 전쟁 상황이고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시는 유구됩니다. 자, 공포정치 말씀드렸죠? 그걸 이끌고 있던 수장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뒷받침해주는 기구들, 공안위원회랄지, 혁명재판소랄지 이런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엔 반발을 사가지고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무너지면서 일단은 혁명이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총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통령으로 넘어가고 나폴레옹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짠짠짠 세계 각국 우표, 그 다음에 여기 깨알같이 4849, 48년에서 49년이라는 중요한 연도 나왔고요. 베를린 공수가 뭔가 물자를 쫙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걸 말해요. 투입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무대는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자, 프랑스가 자신들의 독일 내 관할 구역에 새로운 통화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단결을 하면서 가를 견제하는 겁니다. 이쪽은 뭔가 이제 자본주의 그쪽 진영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 진영에 있는 이들이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도로와 수로 등을 봉쇄하면서 이제 이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는 바로 사회주의권 소련을 가리킵니다. 소련.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이 개혁에 대해서 소련이 이런 식으로 여기를 루트를 차단시켜 버리면서 다 이렇게 견제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베를린 쪽으로 어떻게 해줘요? 막 이렇게 비행기를 투입해가지고 물자를 막 밑으로 막 떨어뜨려주면서, 특히 애들을 막 간식까지 챙겨주거든요. 막 초콜릿 막 이런 거 하면서. 자,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듬해 베를린 봉쇄가 해제가 되었다. 이건 소련의 강경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이고, 큰 주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콜드워, 냉전이라는 주제에 들어가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냉전이 뭔가 본격화되거나 그다음 냉전기의 어떤 강화, 위기,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 본격화되는 거, 트루먼 독트린, 그다음에 위기, 이런 베를린 봉쇄, 그다음 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냉전 완화도 되겠죠. 냉전 완화는 69년에 닉슨 독트린, 미국 대통령의 어떤 제스처, 그다음에 뭐 72년에 닉슨의 뭐 중국 방문, 그다음에 이제 80년대에 대두가 되는 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냉전 완화 쪽으로 갑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소련이었고요. 소련과 관련된 것을 골라보자. 1번, 코메콘 창설을 주도했다. 정답. 바로 냉전기의 키워드가 바로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인용이 되었는데요.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요, 이 서유럽을 빨리 경제 회복을 시켜가지고 공산권에 대항하는 우리의 결속을 강화하자. 그게 마셜 플랜이에요. 트루먼 독트린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셜 플랜. 그거에 대항하면서 이 공산권 국가들, 소련을 중심으로 이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인 단합을 강화하자. 이게 코메콘입니다. 동유럽 상호 경제 원조예요. 이게 코메콘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군사적으로는 서방 세계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 끼고 있다면 군사적으로는 WTO가 있습니다. 바르샤야 조약 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조되는 거 개념 교재 때 확인했을 겁니다. 2번, 세포위 항쟁을 진압했다. 영국이 이제 이 인도에서 일어난 이 민족적인 저항을 진압을 한 거지. 그다음 3번,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했다. 62년이 있었던 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3국가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소련 축이 아닌 거죠. 그래서 티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나, 그다음에 인도의 네루나, 그다음에 이집트의 나세르, 이런 사람들, 이제 좀 강경한 그런 이미지의 지도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4번,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제시했다. 이거 일본이에요. 일본. 자, 그 다음에 5번, 바엔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제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여 주제 속에 들어가는데요.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빠르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개념 강의 때 이제 교재를 끌고 오면서 이왕이면 이 강의 가지고도 좀 공부를 하시라, 체크해 보시라라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시험에서도요, 너무 뭐 긴장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하던 거를 믿고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개념입니다. 문제풀이에 너무 목매달 필요 없이 개념을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 드리면서 자, 22학년도 4월 학평 세계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